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2월 27일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도 딱 저희 보시면 오늘 저놈들 뭐 하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뭐 좀 이따가 이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드디어 나왔죠. 나왔습니다. 2월 달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나왔죠? 그 전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게이밍만 약간 미스?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따가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권 팀장님이 뉴스 전해주시고. 네.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 이번에는 이제 인덱스 시간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나올 건데 네. 지난번부터 코스피 3천 간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비웃는 건 아닌데 네. 진짜 이게 가능한가 막 이랬었잖아요. 아. 근데 지금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한 3주 만에 나오시는 건데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춥네요, 여기. 추워요? 네, 실내가 요거 하나 입으면 좋은데. 자, 꺾기도 안 주고 뭐.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4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9% 상승했고 S&P 500은 0.01%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 거래일 연속 그나마 좀 상승하던 추세에서 하락 반전을 했고 나스닥하고 S&P 500은 좀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간만에 조금이나마 좀 올랐습니다. 네. 여기서 뭐 지금 미국 연방 하원에서 그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부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표결을 붙여가지고 하원은 아무래도 공화당이 좀 더 많으니까 네.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올해 말이면 이제 1기 감세법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네. 감세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그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건너뛴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없어져요. 이게 올해 말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그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부채 한도 증액을 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네. 예전에 감세했던 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두 세가 있잖아요. 관세하고 감세하고. 근데 관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는 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특히 감세가 더 중요한데 이 부분들에 이번에 그 공화당 하원을 통과했다. 요게 중요한 뉴스예요.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걱정은 거의 뭐 정프로님에 대한 걱정과 비슷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예, 그뭐 정프로님 라면만 드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뭐 걱정하는데 네. 그 방송에서 얼마 전에 악권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뭐라고요? 이름 아는, 네가 얼굴 알고 이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또 제가 했었나요? 네, 니나 걱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엔비디아는 뭐 서프라이즈죠. 그 예상 매출액보다도 3.3% 높은 매출액 기준으로도 서프라이즈. 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 그리고 가이던스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블랙웰에 대해서도 블랙웰의 이제 불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예상보다 좀 결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순왕 CEO는 이번에도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 이거 보면서도 가끔 뭐 들었던 생각이 뭐 블랙웰의 생산이 좀 차질이 생겨서 인도가 좀 늦어진다 한들 네. 그럼 뭘 사냐? 쓸 게 없죠. 그럼 그래봐야 H100 살 거 아니에요? 네. H100은 뭐 다른 회사 건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서 지금 시간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안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망이 좀 안 좋거나 네.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라거나 네. 뭐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지금 뭐 반도체 엔비디아가 보다 좋은 거 만들어도 이거 뭐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
산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게 AI 반도체보다는 좀 옆으로 좀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딥시크나 뭐 네. 이거 이후로 좀 번지고 있어서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그냥 뭐 오늘의 트럼프라 그래야 되나? 오늘의 트럼프. 아우 진짜 한번 보시죠. 네. 그냥 진짜 굵직한 뉴스만 정리했는데도 7개입니다. 그냥 오늘의 트럼프. 이게 트럼프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지난 당선 이후로 하루도 트럼프 뉴스가 안 나온 날이 없고 네. 또 뉴스 나오는데 작은 뉴스인 날도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다 큰 뉴스가 네. 계속 있어. 이슈메이커. 와. 트러블 메이커 이슈메이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좀 얄미워서 네. 이게 뭐 사실 이 뉴스들이 멋있죠. 확 바뀌었네요. 예. 그 뉴스들이 우리를 위한 뉴스도 아니에요. 그냥 다 미국을 위한 뉴스라 그 트럼프 뉴스를 전하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의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한 홍보를 계속 해줘야 되나. 근데 너무 뉴스가 굵직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유럽에 대한 관세를 곧 부과할 예정인데 25%를 예상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한다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거 4월 2일부터 다시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종전 조건으로 광물 협상을 그 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합의했다. 근데 합의? 광물 협상에 대해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나 안 받는다 그러고 뭐 네. 나토 가입 시켜달라 그러고 뭐 핵무기 달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얘기가 없었고 이게 저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광물의 절반을 그 기금에다 넣어라. 그리고 그 기금은 미국이 관리를 할 거다. 그리고 그 기금에 넣는 돈은 5천억 달러가 될 때까지 넣어라. 네. 700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250년 동안 거기다 돈을 부어야 된다. 네. 뭐 그러면서 반발을 했는데 그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5천억 달러 조항만 빠진 것 같아요. 그건 빠졌어요? 빠진 그러니까 게 예, 거기에 대해서 5천억 달러가 빠지면서 뭐가 더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못했는데 네. 이게 그 개발 수익의 절반을 갖다 집어넣는 건 맞는데 네. 그걸 언제까지 얼마나 집어넣어야 될지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거는 오히려 이 기금의 규모보다는 안보에 대한 보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안보 보장은 안 한다. 그 유럽이 해라. 그 우크라이나가 침범당하면 미국이 위험하냐 유럽이 위험하냐? 유럽이 위험하지. 네. 그럼 누가 지켜야 되겠어? 유럽이 지켜야 되겠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만과 관련해서 그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중국이.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나 말 안 해.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그거 절대 말 안 해. 뭐 내가 괜히 그거 얘기했다가 거기 딸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대만 방어에 대한 공약을 그 입장을 두고 싶지 않아. 네. 뭐 상황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네. 그리고 구리에다 관세를 매기겠다.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매겼잖아요. 네. 근데 구리에다가도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매기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상무부에다가 조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미국이 순수입국이에요. 네. 무역 적자가 나요. 근데 구리는 수출국입니다. 미국이 구리를 수출해요? 네, 흑자국이에요. 어. 그러니까 흑자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다는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네.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역 불균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그 미국에는 구리 매장량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련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련을 하러 들어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철강관세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업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 거라면은 이번 거는 야 재련 회사들 들어와라. 그런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중국산이 전 세계 1등인데 1,200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네. 근데 2위가 칠레예요. 200만 톤 생산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요. 네. 뭐 철강만 보더라도 중국이 1위인데 나머지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터 나바로 좀 유명한 분이죠. 네. 그 중국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분인데 철강과 알루미늄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초과 생산과 덤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안보 차원에서의 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야 그럴 거면 나도 미국 시민 할래. 그렇죠. 나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 나 그냥 모르겠고 자꾸 저렇게 하니까 나도 미국인 할래. 네. 그렇다면 70억. 끌 내라. 70억을 내라. 얼마? 500만 달러? 500만 네. 달러. 아, 그럼 뭐 영주권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투자이민 제도가 있었는데 예. 투자이민 제도가 너무 싸다. 너무 우회하는 게 좀 있다. 그래가지고 골드 카드. 이게 원래 비자가 그러니까 그린 카드라고 불렀거든요. 영주권 그린 카드. 네. 근데 그거를 골드 카드를 팔겠다. 팔겠다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2주 정도 지나서 이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오면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음흠. 그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가 오면 네. 어떻겠냐? 그래도 받아줄 거냐?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올리가르히 예. 러시아 재벌들 오면 어떡할 건 그 예. 많은 돈 싸들고 예. 뭐 트럼프는 받을 것 같은데? 예. 당연히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말이 참 웃겼어요. 나도 걔네들 좀 아는데 몇 명 친한 애들이 있는데 네. 걔네가 요새 좀 가난해. 요새 좀 돈이 없어. 근데 한 500만 달러 정도는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네. 이상의 답변을 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하나 공개됐는데 도지의 수장이 럼프 형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모르는 사람인데 에이미 글리슨이라는 분이 정부효율부 도지의 운영 책임자더라. 그럼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직위가 머스크는 대통령의 고문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권한은 없다. 요게 이제 그 백악관 문서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자가 맞냐라는 네.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와.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써 있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수장이다라는 것들이 그 밝혀진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인데, 네. 이 CNN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CBS에서 미국 CBS에서 네. 당신이 책임자냐? 그랬더니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네. 나 지금 멕시코에 있어갖고 바쁘다. 그래갖고 또 CNN은 뭐라 그랬냐면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 사람이 책임자라고 밝힌 건 맞아요. 그래갖고 CNN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책임자인지 아니면 좀 전에 임명이 된 건지 그것도 모르겠다. 와. 근데 CNN이랑은 또 얘기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CNN 기자가 뭐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쵸. 트럼프도.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CNN 질문에는 니네 같은 저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이랑은 얘기 안 해.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기 싫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예, 예. 예, 아니면 정말 그냥 뭔가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요새 백악관 출입 기자는 요 분이 유명합니다. 바비. 예. 네, 바비 기자라고 불리는 23세 무슨 워룸인가? 뭐 하여튼 거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또 정프로자 계속 촉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와, 언론계에 관심이 굉장히 아유, 많으시군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스티브 배너가 네. 운영하는 언론사에
뭐 팟캐스트죠. 네네네. 거기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나탈리 윈터스 기자인데 네. 와 미국 기자까지 하시고 진짜 언론계에 관심 많으시구나. 꼭 제가 저 기자를 아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해 주셨고요. 예.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드디어 출산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9년 만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는 건데 2023년 0.72명이었는데 네. 지난해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0.03명 상승했습니다. 올랐습니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올랐잖아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그랬고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1990년대생 이른바 그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 네. 에코 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가 이제 한 30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광을 팔았죠. 거 봐라 말이야. 출산 정책 잘하니까 이게 또 반등하지 않냔 말이야. 이거 뭐 그 주영환 그 위원장부터 해서 어제 간만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네. 대응 반응이 나왔고 그러니까 뭘 잘했다는 거예요? 정책 어떤 거? 정책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 뭐 계속 있던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죠.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뭐 한 정책이 있어서 그거의 효과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할 만한 그런 정책이 있었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산 장려금 같은 것도 많이 늘리고 그 육아휴직도 좀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저기도 넓히고 다둥이 카드 이런 거 가져가면 주차비도 할인해주고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작용했는지 출산율이 0.72에서 0.75로 0.03명 증가했다는 거죠. 예, 학계 출산율도 반등을 했고요. 결혼 증가한 것도 되게 컸어요. 아, 결혼 예, 증가했어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400건인데 전년도보다 한 2만 8천 건 정도 늘었다거든요. 1970년 이후에 증가율 기준으로는 최대입니다. 한 15%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출산율이 늘어나면 시차를 두고서 이게 결혼율이 늘어나면은 시차를 두고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고 네.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좀 낳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뭐 정프로님 항상 얘기하시지만 출산율 낮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서 네. 이거를 뭐 어떻게든 끄집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도 좀 줄어들어야 될 거고 뭐 초등학교도 좀 줄어들어야 될 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것이며 여기에 그 인프라들 아니면 유아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떡할 것이며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은 그 고령 인구를 위한 사회 인프라 시스템, 뭐 복지제도 이런 걸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지속 가능하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요구간입니다. 요구간. 요구간이 그 에코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예요. 네. 출산율이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죠. 네. 90년생입니다. 90년생, 91년생, 92년생, 93년생, 94년생, 95년생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95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입니까? 30살이죠. 네. 그럼 여기가 30, 31, 32, 33, 34 요 나이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면서 대부분 요새 출산은 3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대가 지금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여기 넘어가면 넘어가면 다시 안 낳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여기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줄어드는 거는 우리한테는 어쩌면 정해진 미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을 얼마나 좀 속도를 늦추고 강도를 낮출까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 되게 좀 시니컬해요. 아까 네. 정프로님도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2006년 이후에 이거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건데
그 누적으로 이제 저출산 예산으로 355조 7천억을 써가지고 2023년 신생아 수 23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46조면은 1인당 2억 원을 썼다. 근데 애 낳고 2억 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야 저출산 정책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게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 그래도 이게 전체 저출산 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것 중에 환경조성 예산,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예산이 뭐 저출산 예산이냐라고 보면 뭐 굳이 연결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청년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죠. 네. 그리고 주거 뭐 그게 뭐야 공공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공공주택 정책이 뭐 출생 정책이냐라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건 그거대로 공공주택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갖다 붙인 게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융자 요게 저출산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 거고 더 내려가면 이게 다 없어진 거 되게 많습니다 이 중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군인 인건비 올리는 게 왜 저출생 정책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뭐 AI 융합형 산업 현장 기술 인력 혁신 역량 강화. 아, 저출산이지. 그러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 저출산이네. 저출산 딱 직결이네. 이거 야동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야동 못 보면 네, 저출산이네. 해양수산의 신산업 육성, 아유, 받아봐야죠.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차 운전 잘해. 그러니까 저출산이다.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정책으로 잡히면서 1인당 이게 2억 원씩 준다 그러는데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저출생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다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 묶여 있었던 것도 맞지만 저출산으로 이름을 그러니까 라벨을 붙여야 통과가 되는 이 현실이 난 싫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저출생 정책을 해봐야 소용없다가 아니라 사실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 공공 지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총액으로 보면 많아 보이겠지만 그래서 저출생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동안 안 했다, 뭐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원래 안 했었던 거다. 라는 네.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가봅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이라는 바르바리 게 해적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슬람 해적인데요.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모로코입니다. 모로코입니다. 네, 모로코의 현대 로템이 2조 2천억 원 규모의 그 지하철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모로코의 2층 전동차를 만드는데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여기서 좀 나왔던 얘기 중에 이게 코리아 원팀의 활약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이런 거 하고 나면 정부가 광파는 거는 알거든요. 정부가 광파는 건 아는데 여기에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국토부 차관이 현지 방문해서 뭐 청장 면담하고 코레일 관계자들 같이 가서 수주전하고 뭐 이러면서 실질은 기업이 하겠지만 정부가 옆에서 뭐 빠란 말이야 내가 가주니까 내가 가서 니네 그 청장이란 말이야 막 그 장관이란 말이야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그래가지고 니네 이거 수주한 거니까 너 우리한테 잘해 요런 거 있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이 혼자 나가서 어느 국가에서 수주를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도 이 모로코 프로젝트에 프랑스 알스톰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네. 거기서도 막 그 정부가 금융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대외협력기금이라고 EDCF죠. 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그 개발도상국들 이렇게 도와주는 돈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EDCF 자금 집행할 때 그럼 요걸로 좀 더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가 2030년에 월드컵 하거든요. 모로코에서. 네. 그거 앞두고 이게 딱 그 전철망 까는 거예요. 프라. 네. 네, 그러니까 요걸 또 한번 따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로템이 국산화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도 뭐 사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유럽, 뭐 프랑스 떼제베 이런 데서 기술 네. 좀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전체 부품의 90% 가량이 한 200여 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막 저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 기차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코레일에서 이렇게 기술 이전도 좀 해주고, 네. 그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뭐 직업 교육도 해주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따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철도 사업의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이거 보면은 되게 씁쓸한 분도 있을 거예요. 돈이 안 돼요. 철도 이게? 네. 왜? 그러니까 보세요. 철도 사업의 수주 잔고가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14조니까 네. 그 이번에 2조 더하면 16조예요. 수주만 16조라는 건데, 수주만. 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네. 엄청 큰데 보면은 적자예요. 이게 증감률이구나. 이게 그 레일 솔루션 부분들의 실적을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안 나올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적자예요. 이렇게 수준은 잘 따왔는데도. 예, 현대로템 전체 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방산 수익률이 한 20%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야 뭐 1, 2% 영업이익률. 그래서 여기가 로템이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 뭐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요. 치열해. 치열하기도 하고 네. 정부 딜이다 보니까 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 이게 뭐 중소기업 우대 뭐 그래가지고 이익이 너무 박해요. 아니 그 우리나라 저 이제 이쪽 업계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로템 말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 어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이름이 뭐 다원시스 이런 데들이 있어요. 아 그래 난 여기밖에 못 만드는 줄 알고 독점이면 돈 많이 남기겠다. 우진산전 이런 데도 있고. 아 그래요? 그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풀 세트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 전동차 사업에 대해서 어. 의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 수주 잔고도 꽤 높은데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예전에 하도 이익이 안 나니까 그 엔지니어링 사업한다 그래갖고 해외 가서 플랜트 짓다 맨날 말아먹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방산 쪽이 확 올라오면서 로템이 다시 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되게 시니컬한 얘기들도 좀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요런 사업들이 한번 뚫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됐고, 네. 그리고 여기가 뭐 야 마진도 안 남는 거 이거 굳이 해야 되냐, 뭐 EDCF 자금까지 동원해서 해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그 국내에 한 200여 개 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갖고 이 전철 사업 관련해서 제가 그 인덱스 시간에 한번 준비할게요. 이거 재밌겠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돈이 안 남는 건지 아니면 돈이 안 남게 보여야 되는 건지는 한번 내가 이거 추적해 볼 필요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나라 보통 이제 정부 상대로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원하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숫자에 맞춰 주되 대신 뭐 여기 저기 또 들어가야 될 돈들이 그러니까 전동차 만드는 데 드는 돈 말고 여기 저 기름칠 뭐 하고 이런 거에 혹시 쓰는 돈이 여기에 더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뭐 근거 있습니까? 없죠? 네. 한번 밝혀보자는 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네,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저의 통찰이죠. 동찰. 맞는 경우 많은데 자꾸 그러면. 이건 나는 좋으신데. 그렇게 왜냐면 회사가 몇 개 없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적게 남고 뭘 한다? 그런데 한번, 정부 상대다? 네, 제가 한번 나중에 철도 산업은 한번 진짜- 설명 드릴 테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시는지 한번 생각 같이 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 하여튼 요런 정부 사업들 좀 과거에 요즘은 아니겠습니다. 과거에 네. 참 문제가 있는 게 많았더라 생각인지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제 네,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이 좋은 게 또 몇 개 있죠. 요즘 레트로 그것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보면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인데
이제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거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네. 보셔도 참 좋겠고, 그 영화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약간 체크 무늬 옷들을 한 번씩 입고 나오거든요. 네, 바로 갭 체크 무늬, 요 체크 패턴의 오버핏 셔츠형 자켓. 셔츠형 자켓. 네, 그리고 제가 요거 아닌가. 안쪽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누빔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좀 이게 뭐 이렇게 다 가려놓고 어떻게 보여주라는 거야. 좀 일어나서 좀 보여드려요. 이렇게.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좀 모양 좀. 자, 여기 보면 누빔이 되어 있어요. 네. 셔츠인데 이렇게 보면 셔츠인데 이렇게 보면 자켓.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요.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그 정도 옷이죠. 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갭이라는 겁니다. 갭 투자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갭 상승. 갭 상승 좋아해. 네. 갭 투자 좋아해. 다 좋아하시면서 갑질 좋아하고. 갭질 좋아하시고. 요게 진품이죠, 진품. 네. GEP 아니고요. CAP 아니고요. GAP 정품 갭인데 네. 이게 얼마? 39,000원입니다. 39,000원. 이거 그냥 아니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싸면 이게 원가가 거의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39,000원이면 너무 싸니까 이거 뭐야 할 수 있잖아요. 원가는 아니고 판매가겠지. 그죠. 제가 판매가 제품 원가. 죄송. 판매가 13만 정가. 네, 정가. 13만 원이 넘는데 39,000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네. 현지 계신 분들한테 이게 바로 떼어. 미국 현지에서 바로 떼어. 현지에서 입고 있는 사람들 거 다 바로 베껴서 왔다고. 네. 아주 그냥 강탈해 갖고 왔네. 네, 그래서 공짜로 갖고 온 거니까 39,000원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네. 갭은 뭐 워낙 또 이쁘니까. 네. 애들 것도 왜 갭 뭐 이렇게 원래 아이들 거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네. 이제 어른들도 입읍시다. 애들만 좋은 거 주지 말고. 네. 자,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요거 이제 보통 이제 남성분들 주로 입으시고 아니면 여성분들은 좀 박시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공대생들 놓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야상이라고 그러죠, 야상. 네. 네. 떡상 좋아하시죠, 여러분? 갭상승과 떡상. 예, 야상인데 조금 더 높이 보여드릴까요? 예, 요건 이제 주로 여성분들 사이즈가 있는 요거는 올드 네이비입니다. 네, 올드 네이비 간절기용으로 입기 좋은 야상. 네, 요것도 약간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요것도 39,000원. 아유, 싸다 진짜. 부부가 요거 하나씩 입고 요 이제 늦 겨울 혹은 뭐 봄 간절기 요럴 때 입기 참 좋은. 네. 이제 입다가 잠깐 더우면 이렇게 살짝 벗어서 목에 두르거나 허리에 두르거나. 예쁘죠. 예. 허리에 두를 때가 진짜 좋았지 옛날에. 우리들의 천국. 허리 이렇게 싹 두르면 그냥 최고였습니다. 기분. 옷을 두르는 게 아니었군요. 예, 허리 두르다가 손 꼼지락꼼지락하다 많이 혼나봤죠 우리. 네, 허리에만 손이 있으라고. 자, 하여튼 올드네이비 야상 그것도 39,000원. 그리고 갭 오버핏 자켓.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입은 게 지금 엑스라지고요. 2X라지까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X라지 입고 싶은데 여튼 요게 엑스라지. 근데 사이즈는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팔이나 뭐 이런 거 길이감이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권순호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반납하고 가겠습니다. 왜 하나 사? 39,000원이잖아. 와이프한테 방송 보여주겠습니다. 네, 하나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안 살 거는 팔질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살만 하잖아. 살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제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 저희한테 하루 전에 미리 이거 내일 이거 할 겁니다 알려주잖아요. 네. 와이프한테 이거 올라왔는데 우리가 살까 이랬거든요. 그 원칙은 네. 진짜 그건 지켜야 돼. 우리가 살 거 아니면 맞아요. 팔지도 말아라. 그럼요. 우리가 사고 싶고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되고 이 정도는 돼야 팔아야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봄용으로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무조건입니다. 자, 권 팀장님 진짜 잘 어울린다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 꼭 사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짜 잘 파셔. 네, 진짜 잘 어울려요. 네, 고맙습니다. 알아보고 오세요.